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첫 소환 조사인 만큼 전직 대통령에게 대한 예우를 갖추고 최대한 협조를 끌어내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의 대면 조사 준비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까지 예상 질문지를 뽑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 모습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혹시 빠질 수 있는 딜레마는 없는 것인지 정치부의 서복현 기자와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참 동안 변호사들하고 논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예, 그렇습니다. 이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요. 오늘 삼성동 자택에 6시간 넘게 머물면서 대통령과 대면 조사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어제 변호인단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요. 숲과 나무 얘기를 했는데요. 유 변호사는 나뭇잎까지 세세하게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 변호사가 예상 질문지를 뽑아서 하나하나 답변을 준비하면서 예행 연습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자, 예행 연습 그 질문지는 어떤 식으로 뽑았을까요? 그렇다면? 일단 질문지도 질문지지만요. 이 처음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은 검찰청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요. 예. 아마 그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반적인 질문 순서, 또 검찰 조사의 방향, 그리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또 후속 질문은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 뇌물죄 부분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에요. 이 뇌물 혐의에 대한 질의 응답을 집중적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또 뇌물 수사 관련해선 특히 꼭 해야 될 말, 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사전에 논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가요? 해선 안 될 말이란 건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일단 뇌물죄이기 때문에요. 대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에 돈을 내라고 한 점은 어느 정도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된 상태인데 검찰은 특히 삼성과 롯데, SK 등의 경우 묵시적 청탁 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낸 것이 뇌물에 가깝다. 지금 뇌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한 건데요. 이 때문에 기소할 때 또 어떻게든 뇌물죄는 피하기 위해서 또 재판에 가더라도 이 부분은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돈의 대가성 부분만큼은 부인을 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인 겁니다. 그럼 뭐 당연히 부인을 할 테고. 그럼 다른 12가지 혐의도 다 부인을 할 것이냐? 예.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거 역시. 그렇습니다. 일단 피의자는 조사 전에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것 아니면 부인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텐데 예.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입장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거처를 옮기면서 삼성동 자택에 들어가면서 대리인을 통해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예. 그 얘기는 지금까지 나온 건 진실이 아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잠깐 이 얘기는 했었는데 입장을 뭐 그렇게 견제하긴 한다 하더라도 검찰 예. 조사에서 일부를 인정할 가능성,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사법 처리의 수위 이건 뭐 분명히 사법 처리로 간다라는 판단이 서면 예. 그 수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일부를 인정한다라든가 예. 그런 건 안 될까요? 일단 인정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러려면 박 전 대통령의 결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일단 앞서 세 차례 대국민 담화문, 또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특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 강제 모금, 삼성 뇌물, 기밀 유출, 블랙리스트 혐의 모두 부인했는데 혐의를 인정하려면 기존의 주장을 모두 뒤집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줄곧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딜레마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일부에서 일파만파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가지인데요. 보면 대표적인 것이 재단, 뇌물, 기밀 유출, 특정 기업 특혜 이런 부분인데 혐의를 하나하나 보면 최순실 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최 씨의 사익 추구를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심지어는 최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인데 하나를 인정을 하면 최 씨의 사익 추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도 하나씩 무너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인정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전면 부인을 할 것이냐? 예. 말로는 쉽지만 그렇죠. 그것이 가져올 파장이 또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또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 그 외에 관련자들의 다양한 진술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만 다른 주장을 할 경우에는 결국은 신뢰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여부, 예. 또 실제로 청구한다면 발부가 될 것이냐 하는 것, 그렇죠. 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부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속된 참모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부인까지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검찰이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 중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 두 가지인데 예. 현재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대부분 중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자백해도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황상 확실해 보이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에 명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요. 그렇죠. 결론을 얘기하면요. 박 전 대통령이 인정을 하더라도 혹은 부인을 하더라도 결국은 스스로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딜레마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 내일 이후의 상황이 아무래도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네, 넉 달 동안 누적 인원 1,600만 명. 광장의 촛불은 평화로웠고 민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촛불 집회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주는 노벨상을 촛불 집회라는 사회 현상에게 줄 수 있느냐, 또 가능하다면 1,600만 명 가운데 누가 받느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오대영 기자,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나섰죠? 네, 오늘 저희가 통화해 보니까요. 담당 부서 지정을 해서 네.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아웅산 수지 여사도 그렇고 보통 개인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촛불 집회라는 일종의 사회 현상에게도 줄 수 있느냐. 네. 이게 오늘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요. 정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준다. 사람입니다. 국가 간의 우애 증진, 군 축소 폐지, 평화의회 유지 부흥을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원칙입니다. 네, 사람에게 주는 게 원칙이면 촛불 집회에 참가한 전원에게 상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대표자를 뽑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또 네. 노벨 평화상의 규정상 예외도 있습니다. 네. 이겁니다. 기관이나 협회에도 수여될 수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따져보니까 노벨 평화상을 개인에게 준 적 104번이었고요. 네. 단체에게 수여한 사례가 횟수로 24번 있었습니다. 꽤 이렇게 많았네요. 네. 그러니까 2012년에는 유럽연합도 받았습니까? 네, 유럽연합이 회원국이 28개 국가잖아요. 네. 그 28개 국가를 대표하는 EU가 이걸 받았는데 그때 어떤 사유였냐.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60여 년간 세계 평화, 특히 EU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건 2015년 사례인데요. 이게 네. 튀니지입니다. 국민사자대화기구라는 비정부 기구가 받았는데 튀니지는 독재 정권이 쭉 이어지다가 2011년에 시민혁명, 제스민혁명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기구가 평화적인 대화에 힘썼다. 이건 튀니지 국민 전체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The prize is intended as an encouragement to the Tunisian people, which the committee hopes will serve as an example to be followed by other countries. 네, 국민 전체 공로를 인정을 했는데 상은 어쩔 수 없이 특정 단체에게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평화 촛불 집회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도 이제 촛불 집회를 주최했던 비상국민 행동을 후보로 추천을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특정 기구 아니면 단체에게 상을 준다면 과연 그 기구가 민심을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느냐 혹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을 대신하려면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네. 비상국민행동은 1,500개 정도의 시민단체가 모인 기구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 기구 역시 자신만의 이름으로는
추천되는 것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촛불 집회가 노벨 평화상 대상은 될 수는 있지만 추천이 되려면 특정 단체로 국한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네. 특정 기구에게 주거나 단체에 주거나 아니면 개인에게 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사회 현상이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천을 누가 하느냐? 추천은 국회나 정부 또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 속에서 네. 오늘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들을 들었는데 중요한 건 광장에서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그 자체였다. 이런 뜻을 잘 받드는 게 정치권의 과제인데 상도 물론 좋지만 이 부분 먼저 좀 신경 써달라 이런 쓴소리들이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서초동을 향하며 예, 박 전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그렇군요. 자, 내일 검찰 출두를 앞서서 내놓을 메시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최소한의 대국민 유감 표명 정도는 할 거다. 아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사익 추구는 없었다.